예, 안녕하십니까.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지휘권에서 이의권까지 왔습니다. 이의권. 책문권의 포기와 상실. 구법에선 그랬죠. 예, 이의권. 좋습니다. 첫 번째,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죠? 소장, 송달의 하자, 대표적인 거죠. 그죠?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됩니다. 2번, 청구 기초의 변경이 있는 소의 변경. 청구 기초의 변경, 이 없는 것이 소변경의 요건인데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공익적 요건과 함께 이것은 사익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죠? 사익적 요건, 각종 제도에서 사익적 요건, 임의 규정, 이게 이의권과 친한 제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의권 포기 또는 상실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여 사무관 등의 기일의 참여 여부. 이것도 좀, 그죠? 소송 절차에 관한 임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판결 정본에 송달의 하자가 있었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약간 올려봅시다. 여기에. 판결 정본에 송달이라는 것은 이쯤에서 여기입니다. 그거는 상소기관의 기산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소기관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판결 정본의 송달에 관한 하자, 이거는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제였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는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된다. 여기 이렇게 책문권이라고 구법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책문권 그러면 이의권 이렇게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다. 예, 이의권 단어를 줬다. 그죠? 책문권. 옛날엔 책문권이라고 불렀어. 틀린 것이 무엇이냐? 1번 봅시다. 그래, 좋습니다. 이게 의의다. 그죠? 이의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송 심리에 관한 소송행위의 방식, 시기, 장소 등 형식적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 이의권의 대상이 된다. 2번 봅시다. 이의권의 포기 상실이 허용되는 것은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 중에서도 처분 가능한 임의 규정에 한하며 맞습니다. 그죠? 임의 규정에 위배에 한하며 사전 포기도 가능하다. 요게 틀렸어. 사전 포기라는 것은 절차 규정 위배가 있어야 이의권이 생기는데 생기지도 않은 이의권을 사전에 포기를 한다. 큰일 나겠죠. 그죠? 사전 포기가 가능하다 해서 요게 답지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 예, 송달의 흠, 소송행위 방식의 흠, 증거조사 절차의 흠, 이런 것이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된다. 4번 또 나왔다. 그죠? 송달에 관한 하자는 포기 대상이 되지만 나오네. 상소기관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 정본의 송달에 관한 하자. 이거는 포기 상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렇다. 였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변론 준비에서 준비서면 제출, 부제출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죠. 그죠? 옳은 게 뭐냐? 옳은 게 뭐냐? 굉장히 어렵다. 이제 옳은 거 고르라고 그러면 진짜 뭐 공부할 때는 뭐 다 읽습니다만 시험장에서 옳은 거 고르라고 그러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지문 다 읽어야 되니까 1번 한번 볼까요? 최초 변론기일의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출석하였고 반면 피고는 출석해가지고 원고 주장을 부인했다면 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해야 된다? 저러면 참 재판 쉽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기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속행기일을 지정해야죠. 그죠? 속행기일. 2번 결정으로 완결한 사건은 변론이 아니라 신문을 열어 심리를 해야 한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가 틀렸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다. 3번 변론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것이다. 명문 규정에 딱 부합하는 문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 4번 당사자는 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면전에서 말로 변론을 하여야 하고 말로 진술을 확인한 소송 자료만이 판결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직접주의가 아니라 말이라면서 그죠? 말로 구술심리주의라고 부른다. 말로 한다면서 그죠? 직접주의가 아니라 구술심리주의. 다음 준비서면. 준비서면 타당하지 않은 것은 봅시다. 1번 준비서면은 변론 예고의 거침으로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송 자료가 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변론에서의 진술을 요한다. 당연하다. 2번 피고는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에는 그렇죠. 소치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명문 규정에 딱 부합됩니다. 그 다음 3번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률상 진술과 상대방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 부지의 준술이 금지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상대방이 불출석했다고 해서 부인 부지도 못한다. 얼토닿지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 준비서면이 제출된 경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도 그 기재 내용이 진술간주되는 이익이 있다. 예, 여기서 익혀두시죠. 진술간주라고 합니다. 불출석해도 준비서면이 제출됐으면 진술한 걸로 봐준다는 거죠. 그죠? 진술간주의 이익.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다 읽어봐야겠다. 이거는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에게 주장 제출이나 증거 신청 기간을 정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되지 않은 사건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재판장의 지시를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사무 지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 실무 지침이겠다. 그죠? 좋습니다. 2번 변론기일 연뒤에는 사건을 다시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없다. 변론기일 연 때에도 필요하면 다시 변론 준비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명문 규정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좋습니다. 3번 서면 공방 진행 중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더 이상의 주장이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신속한 기일 지정 신청한 때는 참여 사무관 등은 바로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그렇다. 실무 지침입니다. 계속. 4번 현재 서면 공방 횟수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재판장은 서면 공방 선행 방식을 채택하되 서면 공방의 횟수를 축소하여 가능한 최단 기간 안의 날로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운영으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장이 틀렸을까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민사소송 실무라고 우리 실무 지침서 있는데 거기에서 지문을 따오기 때문에 저런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변론 준비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변론 준비 절차는 변론 준비 절차 회부 명령 이런 거 있습니다. 게시되고 2번은 답변서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변론 기일을 지정한다. 그렇다. 3번 또 나왔다. 그죠? 또 나왔다. 답은 골랐습니다. 4번 사건이 변론 준비 절차에 붙여진 뒤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 즉시 변론 기일 지정하거나 변론 준비 절차를 끝내라. 그렇다. 네, 변론 준비기일을 거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게 뭐냐? 좋습니다. 다 기다, 그죠? 한번 일단 답부터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없고 법률적 판단만 문제되는 사건. 당연히 준비기일 필요 없겠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 준비기일을 하는지 세 개를 보고 다음 문제 푸는데 계속 도움이 되니까 1번 준비 서면 1회의 공방으로 부족하여 추가로 서면 공방을 거친 사건. 준비 절차 해야 되겠다. 그죠? 2번 양쪽이 제출한 처분 문서의 내용이 배치되는 등 증거관계가 복잡해. 해야 되겠다. 3번 청구 원인과 항변, 재항변이 예비적 주장 등으로 복잡하게 섞여 있는 사건. 해야 되겠네. 몰라도 4번을 찍겠다. 그죠? 예, 변론 준비기. 다음 변론 준비 절차의 종결 해가지고 이것도 실무 지침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쟁점 정리 절차를 서면화하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 쟁점을 집중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변론 준비기일 종결에 따른 실권의 적용 근거를 명확히 밝혀두며 또한 상급심의 판단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모르는 내가 읽어봐도 맞는 말 같다. 그렇죠, 그죠? 실무 지침입니다. 2번 조서에 기재하는 쟁점 정리 결과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소송물에 관한 권리 발생의 실체법상 요건 사실, 주요 사실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그죠? 그와 관련된 중요한 간접 사실도 포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증거에 관한 협의 결과도 포함된다. 역시 실무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죠? 3번 쟁점 정리 결과를 서면화하는 방법으로는 구도 확인만으로 쟁점을 정리하여 조서에 기재하는 방안, 당사자가 제출한 쟁점 정리 서면을 활용하는 방안, 법원이 직권으로 작성한 쟁점 정리안을 조서에 편철하는 방안 등이 있다. 다 맞는 얘기다. 다음 4번 쟁점 정리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거나 쟁점이 복잡하더라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서면화될 최종적인 쟁점 정리 결과를 조서 작성 전에 미리 알려줄 필요는 없다. 그죠? 틀린 것 같지, 그죠? 실무 지침에 미리 알려주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해설 부분에, 그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무 체계랍니다. 그죠? 그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쟁점 정리기일에 쟁점을 정리한 직후 당일 또는 다음날 쟁점 정리사항 고지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하고 정해진 이익기간 내에 이익 제기가 없으면 그 내용대로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실무 지침을 가르쳤는데 알려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 되겠죠. 그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봅시다. 이거는 그대로 그죠? 285조를 그대로 그냥 정면으로 물어보신 건데 일단 문제를 먼저 보십시다. 변론 준비 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서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게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한 때는 제출할 수 있지, 그죠? 준비 기일에 안 했어도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볼까요? 중대한 과실 없이 그렇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285조 조문에 그죠? 중과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의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근데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인해서 제출하지 못하는 뜻을 소명한데 해당되지 않고 3번 소장 또는 변론 준비조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일 때 그렇다. 그럴 때는 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일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다. 285조 조문 하나 가지고 문제 이렇게 만들었어. 또 봅시다. 변론의 내용 틀린 것은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 누락 재심 사유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상대방 주장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부지다 부인 또는 부지라고 할 때 알지 못한다. 법전에는 부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 부인 또는 부지. 부인 아니다. 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부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할 때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실기 공방으로 각하될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독립 항고가 안 되고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투어라 는 것이 실무 입장입니다. 그 다음 4번 재판장은 당사자 의견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해 특정한 사항에 관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전에 본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죠? 다음 문제. 이제 그 유명한 항변이 나온다. 그죠? 부인과 항변. 그 구별하는 문제가 꽤 됩니다. 그죠? 뭐 기초적인 지식은 알고 있으십니다. 이미. 그죠? 부인하면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 말이고, 항변. 네 말이 일단 맞다. 그렇지만 하는 겁니다. 그죠? 맞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지만 나는 게 항변인 거야. 그 법리적으로
법률 문장으로 지문학습을 좀 한번 봅시다. 1번 문제를 보니까 원고가 대여금 반환 청구서를 제기한 데 대해 피고가 대여가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였다. 증여다.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런 경우에 원고가 주장해야죠. 그죠? 자기한테 유리한 거니까. 소비대차 계약. 그죠? 자기한테 법률 효과가 자기한테 유리한 자가 주장을 하고 법률 효과를 받는 자가 입증을 합니다. 2번 원고는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요게 증명 책임, 입증 책임. 그렇죠. 그죠? 그 사실은 없는 걸로. 그러면은 원고 패소 위험이 더 커지죠. 그죠? 그 사실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패소당할 불이익을 입증 책임, 가로 열고 증명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원고 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판결 이후에 피고가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 원고 청구 인용이라면서, 그죠? 원고 청구 인용될 때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거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저기에. 그죠? 이 판단을 할 때는 요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4번. 피고는 증여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 가봅시다. 가보면 또 나옵니다.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예. 항변과 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 1번 먼저 피고의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주장은 항변에 해당한다? 항변이죠. 그죠? 맞다. 근데 그게 조건이 있잖아. 그죠? 상대방 말을 일단 긍정하는 겁니다. 그죠? 맞다. 근데 거기 조건이 있었어. 그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그 주장이야. 항변이죠. 그죠? 그 다음 2번 피고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주장에 대해서 원고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거고 조건 성취 주장은 이거다 라고 했는데 앞뒤 단어가 바뀌었죠. 그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라면서 요게 부인이지. 그죠? 요게 부인이고 조건 성취됐다. 원고가 그래 달라. 그 조건이 있다. 항변이 피고가 항변을 했어. 원고가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성취됐다니까 이게 재항변이 되죠. 그죠? 이게 재항변이 되는 거예요. 요 자리에 재항변, 요 자리에 부인이 들어가야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이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원고의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소멸시효에 항변을 했어.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항변 맞습니다. 그죠? 그래 대여금 달라면서 그래 내가 돈 빌린 거 맞다. 맞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했다. 그죠? 맞다. 그러나 그래 그게 그 접속사가 들어가서 문장이 성립돼야 그게 항변이야. 그죠? 그게 들어가서 말이 안 돼. 아니다. 그래 버리면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증 책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근데 맞다. 그러나 그러면은 그게 항변이 되는 거고 그 원고 주장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야. 아니다. 그래 버리면 부인이 되는 거고
맞다 그러나 그러면 항변이 되는 겁니다. 4번 원고의 소비대차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대여가 아니라 그거는 중요하잖아. 네가 날 준 거지 빌려준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부인이 맞죠. 그죠?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잖아.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경우 원피고의 주장 중 다음 중 부인이 뭐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게 바로 부인이네. 그죠? 첫 번에 나오는 게 바로 부인이야.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받은 적이 없다. 이게 부인이야. 그 다음 대여금 청구는 2번 보십시오. 그래 대여금 청구 맞다. 근데 시효로 소멸했다. 그래 맞다. 그러나 이런 건 항변이고 그 다음 3번 원고는 가합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그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그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니까 그죠? 재항변이 되죠. 이런 건 재항변 항변에 받아쳐서 다시 항변하는 것을 재항변이라 하고 그 다음 4번을 보니 가압류로 소멸시효 중단됐다고? 그 가압류 취소됐잖아. 확정된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피고의 이런 경우를 재항변에 다시 항변한다 해서 재재항변이라고 합니다. 재재항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4번 예 1번 4번 문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주인 원고의 금전 대여 사실 주장에 대하여 다음 중 피고의 항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변이 아닌 건 뭐냐? 1번 대여인데 그거는 매매 대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 이거는 부인이죠. 그죠? 이런 것을 이유부 부인 또는 간접 부인 다른 사실을 들어서 부정하는 거예요. 원고는 지금 돈을 빌려줬다고 그러는데 피고가 하는 말이 그거는 매매 대금으로 받은 거지 네가 날 빌려준 게 아니다. 이유부 부인, 간접 부인,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나머지가 항변이라는 얘기인데 변제의 항변 요건 여기서 보고 갑시다. 변제의 항변 이것을 권리 소멸 또는 멸각 사실이라고 합니다. 소멸, 멸각은 권리가 생겼으나 그 후의 사정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이고 2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이것은 무효라는 거죠. 그죠? 권리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 그것을 멸각과 달리 권리장애라고 합니다. 그 다음 5번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이것도 맞다. 이것도 그죠? 멸각 또는 소멸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발생했지만 그 후에 후발적인 사정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다라는 항변입니다. 주장이 항변이라는 거죠. 예, 또 봅시다. 부인과 항변 중에서 틀린 게 뭐냐? 1번 항변이라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원인은 주요 사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렇지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하면 항변이 아니야. 부인이지. 인정하면서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방어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다. 항변의 정확한 의의입니다. 저게.
그 다음 2번 판결 이유 서시에서 원고 청구 인용할 때는 조금 전에 나왔었죠. 그죠? 반드시 피고의 부인 사실을 배척하는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여기에는 피고 부인 요거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죠?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이거죠. 그죠? 인용이 됐다. 원고가 인용됐다는 것은 피고 부인은 당연히 그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판단 필요 없다. 그 다음 3번 피고가 항변했어. 증명책은 항변이면 증명책임이 안 넘어가는데 부인했을 때는 증명책임이 넘어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게 항변하고 부인의 차이입니다. 항변은 여전히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있어. 부인을 하면 상대방에게 넘어가. 그래서 증명책임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또는 양립 가능한 사실을 주장하였느냐 양립 불가의 사실을 주장하였느냐 두 가지고 부인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부인과 항변을 구분합니다. 네. 부인과 항변이 끝나갑니다. 다음에 항변 중 일단 발생한 권리를 그 뒤에 소멸시키는 그게 멸각이라면서 그죠? 그죠? 일단 발생한 권리를 그 뒤에 소멸시키는 거. 권리 멸각 규정, 권리 소멸 규정. 항변이 아닌 것은 그랬어. 그 다음 1번에 보니까 통정 허위 표시니까 무효다. 이 말은 뭡니까? 권리 장애 사실이죠. 권리가 처음부터 안 발생했다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은 거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거와 일단 발생해서 그 후에 소멸하는 멸각과는 다른 거죠. 그죠? 2번 보십시다. 돈은 빌렸지만 변제했잖아. 그러니까 그죠? 이런 거는 발생했지만 없어진 거죠. 그죠? 발생했으나 상계했다. 없어졌잖아. 그죠? 그 다음 소멸시효 경과됐다. 마찬가지잖아. 그죠? 이런 것을 일단 발생한 권리가 그 뒤에 소멸시키는 권리 멸각 규정이라고 하고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권리 장애 사실 1번 같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쭉 좀 빨리 갑시다. 소송상 합의 조금 더 올려봅시다. 긴 문제인데 쉽다. 어렵잖아. 1번 봅시다.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 공개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2심하고 서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불항소 합의했구나. 그 판결 선고 후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더라도 불항소 합의를 해제하고 소송 계속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 그죠? 소송 행위를 마음대로 이렇게 엎었다 덮었다. 소송 절차의 명확성, 절차의 안정성 때문에 이런 제도는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 불항소 합의는 당사자 의사 존중가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하지 유효하다?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죠? 일방만이 항소하지 불공정 약관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틀린 질문이 되고 맞는 말들 한번 봅시다.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 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래 그건 반드시 서면으로 해라. 그 다음 4번도 중요한 말입니다. 재판상 화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조서가 작성된 경우 다른 소송이 계속적인 법원에 취하서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진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효과입니다. 권리 보호 이익의 없게 되어 그 손은 각하되어야 한다. 재판상 화해의 효과입니다. 그죠? 정리해 두시죠. 그 다음 문장. 소송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인락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는 공정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준용될 수 없다. 당연하죠. 그죠? 유명한 판례입니다.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제3자가 행한 사기에 의해 소송상 화해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를 묘하게 바꿔놓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제3자 사기인데 그거는 민법상의 사기고 소송상 소송행위잖아. 그죠? 소송행위인 경우에는 사기나 착오 이딴 걸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재판상 화해에서 제3자 이익이 있을 때 화해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가능하고 그 실효 조건의 성취로 화해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실효 조건부 화해 계약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4번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소급한다. 제3자에게도 추인의 효력이 미친다. 예. 소송행위 추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소급하고 제3자에 미친다. 맞습니다. 다음 흠의 치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게 보자. 1번 무효 또는 부적법한 소송행위를 흠 있는 소송행위라고 하며 이를 즉시 배척하지 않고 가능한 흠을 시정한 소송에 살리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한다. 맞다. 그 다음 그래서 흠의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지금 문제 이렇게 내신 거잖아. 그죠? 2번 소송 능력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 능력을 취득한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등이 추인하면 소송 행위 시로 소급하여 흠이 치유된다. 예, 맞다. 그 다음 소송 절차 가운데 임의 규정에 위반한 흠은 이익권의 포기 상실로 치유가 되더라. 그렇더라. 4번 소송 절차에 흠이 있는 소송행위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 소송 절차라면서. 그죠? 판결이 확정되면 흠이 치유돼야 되겠죠. 그죠? 다음에 변론의 병합 갱신 또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조금 더 올려볼까. 이거 1번부터 봅시다. 병합을 요하는 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 있을 때는 실무상 통상 재배당 절차를 거쳐 병합 결정을 하는데 병합된 사건에 대한 변론이 행해진 후에 그 사건이 재배당되어 병합 결정을 한 후에는 재배당을 받고 병합 결정을 한 재판부에서 변론 갱신을 해야 한다. 예, 실무지침서 맞습니다. 그죠? 2번 병합에 의하여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 된 경우에는 원형이 필요 없으나 공동소송 즉 주관적 병합으로 된 경우에는 병합 전 각 사건에 대해 실시된 변론이나 증거조사의 결과를 병합
후에도 소송자료 내지 증거조사로 사용하려면 당사자의 원형이 필요하다. 그렇다. 3번. 이것도 많이 봤다. 그죠? 소액사건에는 변론갱신 없이 할 수 있다고. 그죠?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4번. 재심사건에서 본안에 대한 변론 절차는 재심 대상 확정 판결의 변론 절차와는 독립된 별개의 절차이므로 꼭 맞는 말 같아요. 그죠? 근데 재심 사건의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변론의 갱신은 필요 없다. 그렇지 않다. 해설 부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디서부터냐 하면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른바 변론의 갱신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재심 절차 얘기하는 거요. 밟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부활된 심급의 최종 변론기에 대해서 소송관계 표명하고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변론의 갱신을 한 효과가 생긴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변론 갱신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한다는 얘기죠. 이 말은. 그죠? 그 다음 문제 또 나옵니다. 이게. 이거 봅시다. 2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론에 병합하게 되면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그죠? 2번. 병합은 특별한 규정이 없나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로 심판할 것에 한하고 당연하죠. 그죠? 각 청구 상호 간에 법률상의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그래야 병합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 환송 후의 항소심은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변론의 갱신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다. 변론의 갱신을 해야 된다. 변론의 갱신이 필요 없다가 지금 틀린 질문 2번 나왔습니다. 그죠? 재심에서는 안 해도 된다. 환송 후에 안 해도 된다. 둘 다 틀린 질문. 재심에서도 하고 환송 후에도 하고, 예, 그렇게 두 문제에서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 다음 4번. 법관이 바뀌었더라도 종전 기일까지 한 번 더 변론은 진행된 바 없이 기일 연기만 계속되다면 그때는 갱신 안 해도 되겠죠. 그죠? 한 번도 변론 진행한 적이 없어. 자, 문제 봅시다. 예, 참여사무관 등의 기일 참여와 관련하여 잘못된 게 뭐냐? 1번부터 봅시다. 152조거든요. 요거 지금 명문 규정 여기서 152조 이거를 그냥 한 문제에다 다 써놓으신 거예요. 전문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합시다. 1번. 쟁점 정리 기일은 변론 준비 기일 또는 변론 기일의 형식이므로 참여 사무관 등은 쟁점 정리 기일에 참여하여 기일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 전문에 그렇게 돼 있더라. 2번. 변론을 속기 녹음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 사무관 등의 참여 없이 변론기일 또는 변론 준비기일을 열 수 있고 그 이외의 화해기일, 조정기일 등에서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명문 규정에 그렇게 돼 있더라. 3번. 참여 사무관 등의 기일 참여 제외를 위한
속기 녹음을 하는 경우 이 속기록과 녹음 테이프는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 않다. 속기록과 녹음 테이프는 열람 복사의 대상이 아니더라. 는 것이 우리 법의 입장입니다. 보십시다. 4번 참여 사무관 등은 기일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그렇습니다. 소송 기록의 열람 복사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사소송 절차에서 형사 기록에 대한 문서 성부 촉탁을 실시함으로써 그 형사 기록의 사본이 민사소송 기록에 첨부된 경우 그 형사 기록의 사본도 소송 기록의 일부로 본다. 맞다. 2번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된 소송 기록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맞다. 3번 법원 사무관 등이 행한 열람복사 신청의 허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맞다. 4번 당해 기일의 변론조차 진행에 위하여 법정에서 기록을 열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을 할 수 있는데 복사까지는 아니다. 열람 복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당해 기일에 변론조차에서 무슨 복사를 합니까? 그죠? 열람만 하는 것이. 다음 문제 봅시다. 사무관 등의 공정사무에 대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원 사무관 등은 재판서와 조서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소송 기록에 대하여도 정본, 등본, 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그래, 재판서와 조서에 대해서는 맞아,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소송 기록에 대해서는 사무관 등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2번 정본이라 함은 뜻이 뭐냐? 원본의 전부 복사 정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에 대신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정본이라 한다. 3번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한다. 4번 법원 사무관 등이 공정한 사항이 그 직무 범위에 속하고 서면에 의해 일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라면 공문서로서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357조인가요? 358조인가? 56조? 그 문서의 2단에 추정해 보면 그죠? 명문 규정이 있죠. 그죠? 한 문제만 더 합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3번 소송 기록의 열람 복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거 천천히 봅시다.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된 그죠? 아까 나왔어 그죠? 확정된 소송 기록에 열람 신청할 수 있고 맞고 이에 따라 열람 신청서는 문구를 입력하고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철회 편철이 아니라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그죠? 첨철이라고 합니다. 첨철. 편철, 가철, 첨철 여러분 더 잘 아시죠, 그죠? 편철을 첨철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답으로 이거 정말 가혹한 문제입니다, 그죠? 잘 보이지도 않고 정답이 저런 걸 바꿔놨어.
뭐 문제는 출제자의 재량이니까 얼마든지 그죠. 근데 이 문제집 앞부분에서 그죠, 첨철, 가철, 편철 그죠, 그것도 구분하는 문제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아마 묻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 그죠. 그다음 2번부터는 보십시다. 소송 기록의 열람 복사에 대해서는 한 건마다 500원의 수수료,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진 때는 한 건의 복사로 본다. 그렇다. 3번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 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며 당연하겠죠. 그죠? 보조 참가인 소송의 피고지인 이외의 그렇죠. 자기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열람복사가 허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법원 사무관 등에 향한 열람복사 신청의 허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그 법원 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당연히 모든 이의는 이렇죠. 그죠? 그 법원 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의 이의를 신청. 이의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일 신급에서 하는 행위를 이의라고 하니까 그죠? 그 법원에다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을 하게 되더라. 예,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